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라베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봉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환자들도 그렇고 베트남 환자들도 그렇고 성형 많이 하는 수술은 코성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코성형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모아 원장님께 여쭤보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코 성형은 간단한 수술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수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환자분이 원하는 코 모양이 있는데 그것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코 성형은 다른 모든 성형과 마찬가지로 간단하다, 어렵다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모든 성형 수술 자체가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코 성형 수술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코는 얼굴 전체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눈매가 가지는 역할도 중요하고 다른 윤곽 수술 등에 의해서 얼굴 크기가 가지는 역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코 수술로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 수술 성형 자체는 성형수술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다, 어렵다로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 모양 자체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가지는 요소들이 전부 틀려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 피부가 얇은 사람, 그 다음에 코의 뼈가 높은 사람, 뼈가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연골의 크기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이렇게 가진 요소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코의 모양의 범위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한국과 베트남 양국 다 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인데 그럼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코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비슷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점인지 얘기해 봐줄 수 있을까요? 베트남 분들이 가지는 코 모양과 한국 분들이 가지는 코 모양 자체는 조금 틀려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코의 폭 자체가 확실히 한국 분들보다 조금 넓습니다. 넓이가 조금 넓어서 이 부분을 줄이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코끝, 이 코끝의 높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코가 너무 뭉툭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콧대. 콧대의 높이 자체가 시작점과 콧대의 끝점이 이루는 각도 자체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보형물이 들어가서 콧대를 올릴 때 보형물을 조각하는 방법 자체가 한국 분들하고는 많이 틀리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코 모양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골만으로 콧대하고 코끝 다 세울 수 있을까요? 연골만으로 세울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연골이란 거는 우리 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가볍게 저희가 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연골로는 여기 귀연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콧구멍 안에 있는 비중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슴에 있는 늑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늑연골까지 사용하는 범위를 모든 연골이라고 범위를 잡는다면 콧대까지 보형물 없이 수술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늑연골을 사용할 경우는 가슴 부위에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 자체가 이제 수술했던 부위에 통증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자가 동의를 하셔야 그렇게 수술이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코 수술하고 나서 원래 코처럼 코를 낮추거나 얼굴 엎드려서 누우면 가능할까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 코 같은 경우는 연골의 위치도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콧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형물을 넣던지 아니면 가슴 늑연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높이긴 할 거예요. 그럼 얘들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쪽에서 유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얘들이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가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그다음에 안경 같은 것들로 무게를 눌러서 얘들이 움직이는 범위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자거나 인위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안경 같은 것으로 누르는 행위들은 사실 수술 이후에 모양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급적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 코 곱이 강경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코 성형하면 안 될까요? 부기동염이 있을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은 수술을 합니다. 비중격의 어떤 수술적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좁아진 콧구멍, 안쪽 콧구멍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술과 동시에 코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동염이 있다고 해서 코 성형 수술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 수술하고 나서 코가 빨개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생기는 건가요? 첫 번째는 피부가 얇은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피부가 얇게 되면 그 피부 밑에 있는 저희가 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조직들이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상기후에 이렇게 반응해서 염증 반응 비슷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서 코 부위가 빨개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피부가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보형물이라든지 코를 높이 올린다든지 그래서 너무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너무 강한 장력이 걸리는 수술은 조금 피해서 이렇게 수술하시는 게 맞고 자기 조직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코가 빨개지는 등 이런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코의 높이는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수술한 분들 중에서도 상담을 와서 코를 최대한 높여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원인 때문에 불만족한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무조건 높여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면 재수술을 받아서 다시 높이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일단 콧대와 코끝이 이루는 각도가 이 코 성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근데 그 사람마다 가진 골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인위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아름다운 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코끝을 끝까지 원하는 높이만큼 높이고 싶다. 그렇게 하면 높일 수는 있는데 저희의 피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장력이 걸려서 얘를 계속 밑으로 당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코의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피부가 혹은 안의 조직들이 그 개개인마다 버틸 수 있는 한계, 그 한계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져야지 그 이상을 벗어나면 코 모양이 아름답지 않게 나오게 됩니다. 매부리 코 같은 경우에는 매부리를 안 깎고 그냥 세워도 되나요? 매부리 코를 수술하는 방법은 그 경중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긴 해요. 첫 번째로는 그 정도가 굉장히 미미한 경우 저희가 보형물을 쓰게 되면 보형물을 최대한 매부리 있는 부분을 얇게 깎아서 그렇게 몰딩을 해서 그 매부리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끌 같은 것으로 그 뼈를 갈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부리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결국은 저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 뼈 부분을 일정 부분 잘라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코 수술하고 어체 이외에 나가기 가끔 하나요? 회복 기간 어떻게 피가 많이 나는 그런 환자분들이 걱정이 많이 돼서 코 수술하고 나서 혹시 안경 착용해도 되는지. 코 수술 자체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붓습니다. 코만 붓는 것이 아니라 코 옆에 광대는 눈 밑까지도 굉장히 많이 부어요. 이 붓기가 개방이냐 비개방이냐에 따라서도 사실 회복 기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개방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는
붓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대외 활동을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개방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약 한 2주 정도는 붓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수술 중에 그 출혈 부위를 컨트롤하고 나오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간혹 조그만 혈관 같은 것이 닫혀서 지속적인 출혈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안에 솜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세린 꺼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 등으로 압박을 통한 지혈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경 같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위적인 무게를 변형된 코에 지속적으로 줄 경우 또 우리가 수술한 이후에 코 모양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 한 달 정도는 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붓기하고 먹는 혹시 이마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코에서 이마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저희가 보형물을 거의 눈썹 높이까지 넣기 때문에 눈썹 정도까지는 멍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콧볼 축소는 무슨 수술일까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나중에 콧볼은 다시 커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붓기와 멍은 많이 잃지요.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코가 너무 이렇게 넓어 보이는 경우, 이 폭이 넓은 경우와 이게 너무 펑퍼짐해서 보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콧볼 자체가 너무 넓은 경우는 저희가 안쪽에 어떤 절제를 하고 얘를 모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런 수술을 하면 코 중간 부위에 이렇게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이런 흉터가 환자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코 폭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가 너무 이렇게 펑퍼짐해 보이고 콧구멍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이 코끝에 남아있는 이런 피부들을 절제하여 콧구멍 모양을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콧볼 축소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수술을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ọi người ơi, cuộc hội thoại hôm nay của chúng ta có thú vị không ạ? Chúng tôi mong là thông qua buổi trò chuyện này thì đã giải đáp được phần nào những thắc mắc của các bạn về phẫu thuật thẩm mỹ mũi nhé. Nếu có những thắc mắc nào khác thì các bạn hãy để lại lời bình ở bên dưới.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trong những video tiếp theo. 안녕. 안녕.